네, 윤석열 정부 1년의 평가를 부동산으로 좀 좁혀서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딴 전세 사기 사건으로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형 악재도 만났는데요. 윤석열 정부 1년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이제 부동산으로 좁혀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이 탄생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등에 업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1년이 지났는데 네. 뭐 부동산 시장의 변화랄까, 부동산 민심의 변화 어떻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년에 든 시간이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업고 이제 지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대선에 출마하셨을 때 공약이 1호 공약이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이 1호 공약이었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져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제 여소야대의 그런 정국이 계속되면서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관련되는 그 투기 수요 억제를 앞세운 그러한 어떤 그 규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사실은 2021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2022년도 작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게 결국 금리 인상, 미국발 금리 인상. 고금리. 그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외부의 어떤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가격에 폭락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의 충격파 속에서 이제 지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민들이 많은 실망감을 가졌지만 올해 들어와서 2023년 들어와서 1.3 대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1.3 대책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대책이라는 말을 제대로 붙일 수 있는 것은 거의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면 1.3 대책을 조금 포함해가지고 지난 1년간 발표된 이 부동산 대책을 조금 얼개 내용을 조금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최근에는 하락세가 조금 둔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어떤 대책들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운 게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분,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데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거래 자체가 거의 경색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을 1년간 처음에 유예하는 걸 시작을 했다가 1년간? 추가적으로 지금 1년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공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9억 정도를 먼저 공제해주고 계산을 했는데 그 부분을 12억으로 올리고 12억으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6억에서 지금 이제 9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식의 올리고 세율도 조정하면서 종부세로 인한, 그러니까 이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대책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서 이 금리도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출 부분에 대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통제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벽을 좀 허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도 규제 완화. 네, 그래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하죠. LTV 같은 경우에는 약 80%까지 대출도 하고 최대 6억 원까지 대출하는 등 대단히 많은 이 대출과 관한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보유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되는 조세 부담이 세계의 거의 3위 내로 들어선다는 그런 쪽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시가격 자체를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부터 뭐 지금 민주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주택시장의 공급이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270만 호를, 그러니까 공약 당시에는 250만 호였습니다만 5년 동안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부분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5년간 270만 호 공급 계획도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자면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사실은 도심에 공급하는 데 있어 유력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 부분에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해서 많은 그 제도 규제 완화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짧지 않은 1년의 기간에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네. 부동산 시장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네.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건지요?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사실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그다음에 투기 지역이라든지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부동산 시장의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대부분 돼 있었습니다. 규제 지역. 자, 그 부분을 거의 일부 즉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다 풀었습니다. 그 풀었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예를 들어 세제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또 재건축 관련되는 규제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풀렸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 지역을 해제한 게 시장에 가장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지만 조금 방향이 좀 잘못됐다거나 또 실기했다, 적절한 타이밍이 나오지 못했다, 뭐 이런 정책을 혹시 들을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이제 공급 부족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270만 호를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1기 신도시 부분도 재건축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언급되면서 특별법 추진들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어렵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건설 인건비도 오른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건설사들이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의 사업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 환경이 전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게 둔촌주공 사태가 그런 부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부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현재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지금 정권 쪽인가 그쪽에 있어서는 지금 대출 부분에 대한 연체율이 지금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PF 정권회사들의 연체율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건설사들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공급 확대를 하는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뭐 지금 폐업이라든지 지금 부도까지 맞이한 지난달 같은 경우는 5개 업체가 부도를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 공급 확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건설회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발표한 대책 중에서 아까 이제 야당의 벽 때문에 현재 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거 시행된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건축하는 데에 있어 왜 우리만 이 부분에서 부담금을 부과받음으로써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개편이 발표된 지에 8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턱조차도 제대로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사실은 시장 상황에 있어서 수요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청약 시장, 분양 시장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그 전매 제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된 실수요자들만 보호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전매 제한이라든지 실거주 요건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청약 시장에서 지금 요구를 해 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전매 제한은 4월부터 완화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전매 제한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실수요자로 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그 기간을 상당히 일정한 기간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었는데 지금 전매 제한은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그 법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면 전매 제한 완화의 효과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전매 제한은 의미를 지금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첨이 되어가지고 본인은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이 지금 최근에는 뭐 전세 사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잘 안 빠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혹은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내가 새로 분양받아서
입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자금 조달 문제나 이 요건에 갇혀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못 누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라든지 취득세 중과를 완화도 조금 다소 완화시켜주겠다. 다주택자들. 지금 사실 취득세가 예.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최대 지금 8%까지 지금 가액의 취득 가액의 8%까지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서 거래가 또 잘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라든지 완화하기로 발표했는데 그렇죠. 역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고 네,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분양 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또 조금 하향을 하겠다라는 것도 정부가 밝혔지만 그 부분도 국회에서 전혀 지금 진척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야당의 반대가 좀 심한 편인가요? 다주택자들 그렇죠. 취득세. 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규제 중심,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그 규제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다주택자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쪽은 투기 수요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관련되는 입법에 관련되는 개정들은 전혀 지금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다 함께 지금 부동산 시장 연착륙 애를 쓰고 있는데 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건 그런 법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번에 출범하고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 1.3 대책 속에도 종합적인 내용들이 다 규제지역 완화 등을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이나 또 종부세라든지 지금 양도세라든지 각종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넘어야 될 과정들이 많은데요. 그 대부분이 지금 국회 입법에 가로막혀서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의 진척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여당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은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여소야대라는 쪽의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서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지금 여지 가뜩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거래 심리를 회복시키면서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순한 여소야대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든지 거야 핑계만 좀 되지 마라.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지금 전세 사기 문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제대로 처음에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도 4월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네네. 그게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은 큰 문제로 이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된 것은 10월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 2022년 10월 달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4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관련되는 법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특별법안. 특별법안에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또 정부에서 준비하시는 것도 내용이 보게 되면은 다소 조금 편협되거나 아주 좀 여러 가지 그 정부 사정을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다급하고 안타까운데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정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고 많은 조건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구제를 해주는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좀 매입해달라.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그걸 아예 좀 인수를 해달라고 정부에 인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절충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상당 부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든지 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를 중단시켜놨죠?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재 아직 그런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향후에 있어서 아마 정부의 대책 등을 통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여지가 큰데 기존에 이미 이제 피해를 완전히 다 입어버린 사람, 모든 경매 절차가 이미 끝나버리고 모든 자기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직면한 기존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소급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좀 소급 적용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특별법안에 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법안 속에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피해 구제 부분을
이 전세 사기로 볼 수 있는 것과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역전세라든지 역전세, 예, 전세값이 깡통전세,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잠재적인 전세의 어떤 위험성에 놓여 있는 분들까지도 가능한 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법안이 올라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 여야 간에 지금 충분한 이야기들이 지금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안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애가 타는데 실질적으로 진척은 제대로 느끼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보증금을 들어올 사람한테 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좀 전세 시장에서 그런 게 심각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많은 문제가 나타났던 것은 보통 빌라 쪽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전체 주택의 소유자는 한 사람인데 그 안에 여러 가구가 사실은 세대로 사는 그런 가구에서 전세 사기 등과 유사한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의 전세 만기가 최근에 올해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우리 임대차 3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세 만기가 올해 돌아오거나 하는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한 90조 가량의 규모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기 돌아오면 전세 보증금이 90조. 그 규모가 그래. 그리고 내년에는 87조 정도가 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이 물론 전세 사기와 같은 그런 피해로 다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지금 역전세 등의 상황들을 볼 때 제대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더 관심 있게 단순히 전세 사기로 피해 구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 위험에 놓여 있는 쪽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일련의 평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